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양고전에 의해 11번째 시간입니다. 한 해가 금방 가는 것처럼 한 학기도 날아갑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이 되니까 벌써 11월이 되었고요. 또 11월도 중순을 넘어서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총강이 이루어지죠. 강의도 이제 11강에 이르렀고, 한 몇 강이 뒤면 이제 강의도 종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죠.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을 함께 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 책들을 살펴가는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하려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편안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살펴보는 책들 가운데서, 고전 가운데서 내게 인상적인 책들이 있을 겁니다. 와닿는 책, 또 관심이 가는 책, 재미있는 책, 이런 책들을 선택하셔서 또 그런 관심사에 따라서 그 원문을 또 책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도 사실은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고 또 깊이 팔 수 있지만, 또 사실 텍스트를 그렇게 한 권을 가지고 읽어 나가다 보면 다 못 읽을 만큼 또 분량이 큰 책들도 존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피는 과정들은 이렇게 빠르게 한 권 한 권, 한 주에 한 권 내지 몇 권씩 함께 이렇게 살피는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맛보기에 가깝습니다. 잠깐 내용들의 개략들을 살피고, 그 저자의 배경, 삶, 그 인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살피고, 이 책이 이런 책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가는 책들을 보아두셨다가, 그 책들을 이제 관심 가는 걸 좀 더 깊이 탐독해 보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광범위하게 알아가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책이나 어떤 고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상식적 혹은 교양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말을 섞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에 대한 내용들을 논할 때도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공부하고 학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권을 여러 번 탐독하고 또 깊이 있게 평생 읽어나가는 책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인생책 같은 책, 시집도 있겠고 또 에세이도 있겠고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고전 가운데 한 권 정도는 내 인생책으로 선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것을 좀 깊이 평생 동안 거쳐서 읽어 나가는 거 좋겠죠. 주변 분들 보면 어린 왕자라는 책, 가벼운 책처럼 보이지만 그것에서 계속해서 깊이 또 혹은 탐독하거나 혹은 또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읽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추스리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데미안 경우도 그러고요.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깊이 있고 좀 우려낼 수 있는 책들이 많아요. 특히 고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책 한 권을, 이런 고전들 가운데 한 권을 취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오늘은 근대로 들어와서요.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들어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이컨과 홉스 그리고 데카르트의 내용을 살필 텐데요. 내용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기하학이나 수학 또 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략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베이컨이나 홉스나 데카르트 내용을 보면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피시면서 그것이 와닿는 분이시라면 그걸 좀 살피도 좋겠고, 또 근대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군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마지막 강의까지 끝난다 하더라도 살피지 않은 책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강의 안에서 한 학기 동안 여러 권의 책들을 살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다 못 살핍니다. 그래서 일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더 이렇게 내 관심 가는 것들을 한두 권 길어낸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더 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베이컨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영국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죠.
엘리자베스 1세 때 고관으로 지냈던 아버지의 막둥이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프리치 대학에서 수학하고요. 법률가가 되었죠. 2년 남짓 파리의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기가 무섭게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회에서 연설들을 하지 않습니까? 연설할 때 퀸 엘리자베스에게 밉보이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의 정치 여정은 굉장히 험난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던 시대 동안에는 길을 못 펴고 살았습니다. 중용되지도 못했고 또 마음껏 일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가 이제 등극했을 때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 그대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정치적인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검찰총장이 되었고요. 5년 후 1618년 부친이 재직했던 일반 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아닌 왕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대법관인데요. 그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국내 장관, 그리고 상원 의원직을 겸한 그런 무시무시한 직책인데요. 최고점, 최정점을 찍는 데까지 올라가서 또 남작의 사기까지 받아서 베이컨은 명실상부한 영국에서 어떤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뿐 아니죠. 그는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조작에서도 유명한 족적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이제 같은 해 법관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당시로서는 사실은 돈 주고 받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려면 또 반대파가 있고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만 파운드의 벌금과 왕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 런던 탑에 감금되게 되는데 아무리 대법관이어도 사실은 왕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런던 탑에 갇히기도 하는데 또 이 사건을 빌미로 런던 탑에 갇혀요. 하지만 그의 공로가 너무 크고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벌금은 면제되고 단 이틀째 머물다가 이제 방면되게 됩니다. 1626년 3월에 폐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꿈꾸고 작업해오던 많은 저작들이 미완의 작품으로 남게 되죠. 노브 오르가눔 이제 논리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연역적 방식의 그런 어떤 논리학에 반대하고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의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논리학을 창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신기관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을 겁니다. 신기관 혹은 기관이 오르가눔이 이제 기관이라는 뜻이고 또 논리적인 학에 대한 의미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노브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써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중세를 거쳐 고대와 중세를 관통해서 오던 그 오랫동안의 논리학의 대부로 머물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신기관, 새로운 오르가눔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하면 이제 귀납법이라는 표현이 떠오르죠. 그렇게 해서 어떤 과학,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아닌 이제 과학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토대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이후로는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죠. 그렇게 귀납법적으로 조사하고 타당한 조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연과학도 또 기술들도 발전하게 되죠.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사실은 자연과학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고 산업혁명을 비롯한 많은 어떤 문명 전체 세계에 대한 변화들을 가져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이컨 당시 여러 학문들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들은 더 이상 이제 그 고대 중세를 넘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체된 가운데서 이 베이컨이 이렇게 전복적인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귀납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학문이 다시금 이제
재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계적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자극을 받아 지피를 계획했고요. 학문의 대개혁을 위한 저술의 일부로 도대체 인간의 복지나 행복에 도움이 되는 학문은 뭘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 많은 학문적인 논의들이 그냥 그 지성 집단의 그 토론처럼 그냥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로 머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인생에게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자연을 자세하게 알고 자연을 해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자연들에 대한 그런 기초들을 다시금 해명해냄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베이컨은 이 노븐 오르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자연을 해명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과 그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 방법론을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단지 해명하는 어떤 한 강론이 아니라 전체 기초에 대한 부분이죠. 그 방법이란 지성이나 숙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이나 숙련의 우애를 없애는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을 잘 그리는 사람 있죠. 동그라미 하얀 백지 위에서 원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 둥근 원을 그릴 때 정확하게 둥근 원을 그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렇게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그리면 옆으로 막 이지러지고 타원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우열을 없애주는 근본적인 방법의 기술을 만들 수 없을까 할 때 예를 들면 캠퍼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컴퍼스 같은 걸 가지고 꽂아서 한 바퀴 돌리면 원이 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상상의 어떤 원을 따라서 쭉 그리는 원보다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딱 꽂고 한 바퀴 돌리면 훨씬 더 정확한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식입니다. 그 베이컨이 꿈꾸었던 것은 이런 어떤 평균적인 기술, 숙련의 우월성을 없애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계가 나오죠. 오늘날 AI 있지 않습니까? AI. 그러니까 숙련된 어떤 정확한 수치. 사람이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밀한 것들을 메우기가 어려운데 이 기계는 한번 만들어진 제작 기계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 그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대만의 굴지 세계 1위의 기업과 경쟁을 시작했죠. 10년 뒤에 그 대만의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넘어서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 기업의 어떤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 그 기계 있죠. 그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여기서는 어떤 설계한 것이 발주되었을 때 애플이든 뭐죠 이렇게 엔비디아든 이렇게 누군가가 발주했을 때 그걸 가져와서 공정에서 설계된 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파운드리가. 하지만 그 설계한 것을 설계하고 찍어낼 수 있는 그 자체 기계를 만드는 기술은 어디에 있냐면 네덜란드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 좀 더 고도한 것을 원천 기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붕어빵을 굽는 사람이 있으면 붕어빵을 이제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굽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아름답게 예쁘게 붕어를 구우려 해도 균일하게 굽지 못한단 말이죠. 그 틀을 만들어내는 것. 그 틀을 만들어 제공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어떤 베이컨의 어떤 생각들이 기계 장치, 그리고 설비,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뭐 차화정 시대가 지나가고, 차나 뭐 정유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시대잖아요. 화학이나.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 가면 저기 온산공단 있죠. 이 시대가 저물어 가긴 합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설비, 장비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죠. 이러면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설비로 바뀌죠. 자동차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노동집약 산업으로 사람들의 손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의 손들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요.
바뀐단 말이죠. 자꾸만 이제 차이가 나요. 컨디션이 좋고 그 사람의 어떤 기술, 숙련된 기술에 따라서 또 미숙함에 따라 차별이 난단 말이죠. 그 균일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조선업은 그것을 사람의 숙련된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그 곡선을 만들고 하는 이 부분들을 그 빅데이터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그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이제 AI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 AI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것, 그 미숙련자가 와서 이렇게 버튼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형태가 말 그대로 신기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신기술을 통해서 변형,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이런 혁신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죠.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것이 원천적으로 그런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붕어빵을 굽는 사람보다 붕어빵의 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재화와 이익을 누리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파운드리나 아니면 네덜란드의 그 모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제작 업체. 예전에는 뭐 정유동 무엇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그 미리 기술을 가지고 그걸 일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드는 것.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찍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원천 기술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인데, 이 출발이 사실은 이 베이컨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는 이 컴파스의 어떤 원을 그리는 것이지만, 더 이상 숙련된 사람이 필요 없이 이제 AI가 거의 다 메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취업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직업군은 거의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20년 뒤에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전혀 다른 직종 아니면 다른 직종이 열리겠죠. 물론 열리겠습니다만, 새로운 신기관이라 말했던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적용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5G 시대, 6G 시대의 AI가, 한국에 있는 AI가, 로봇이 영국에 있는 AI와 미국에 있는 AI와 네트워킹을 통해 끊임없이 호환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이 AI와 우리 인간 한 개인이 숙련되는 속도는 다르죠.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의 총량과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발휘하면서 서 있는 AI가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알파고의 어떤 원시인 수준이죠. 그때 지금에 비하면 그 알파고는 원시인이나 마찬가지, 원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죠. 훨씬 넉넉하게. 근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지금의 현재가 이제 걸음마인데, 이게 숙련되어 보십시오. 이게 정확하고 분명한 데이터와 확률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형태의 어떤 AI의 등장은 우리의 일자리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들, 아산의 병원에도 AI 의사가 등장하죠. AI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쉴 수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택배 노동자들 힘들고 쓰러지고 가로사 하는데 가로사 필요 없어요. AI가 등장하면 지치지도 않고 밤새 일할 수 있고요. 그런 존재가 기존 직종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월급쟁이들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본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변화의 혁신의 토대인데, 지금은 좀 무섭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오히려 늘어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베이컨이 시작했을 때는 확대되는 때였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줄어들 위협들을 느끼죠. 그림을 그리는 것들 있죠. 아이들, 애니메이터들 있죠. 정말 그리는 그 기술이 예전에 통했잖아요. 그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잘 그리는 게 필요했죠. 근데 몇 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툴 있죠. 사람이 그냥 이렇게 기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계가, 사람이 누구라도 잘 그릴 수 있는 툴들. 그래서 사람이 그 툴을 사용할 줄만 알면, 아주 쉽게 사용할 줄만 알면 그 툴이 그 작업을 해주는 이야기들이죠. 사진 찍는 기술 있죠. 옛날엔 기술자만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아니라 좋은 장비, 좋은 카메라, 좋은 어플, 좋은 기술이 장착된 것들로 보정들이 막 일어나죠. 자동 보정이 일어납니다. 사진관들이 문을 닫았죠. 근데 그것이 단지 사진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전 영역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신기술, 토대 기술들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고용, 또 일자리를 앗아가는 형국에 이르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좀 더 그래서 철학의 가치 혹은 인문학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사실 제재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으면 잡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급속도로 아마 이루어져 갈 거라 봐요. 아마 향후 5년 뒤가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당장 운전사들, 또 운송업들, 노동쟁이하고 끊임없이 화물 노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싹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고 그 자율주행 트럭이 운행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없습니다. 다 사라지죠.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던 영역들이 거의 다 사라져요. 여러분, AI는 현재로도 의사가 85%의 수술 확률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AI는 90%를 넘거든요. 이런 어떤 내가 내 몸이 아플 때, 수술해야 될 때 거의 퍼펙트한 AI 의사에게 맡길 건지 아니면 실수가 좀 더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다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철학의 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촉발된 거예요, 철학에서부터. 하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들을 살펴가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고 또 해답을 고려하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이 철학의 필요고 유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네요.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신기관을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오늘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을 해명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논정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원리 그 자체를 발견하는 방법이고, 단순 열기를 통해 기납법이 아니라 경험을 해체하고 분석하고 적절한 제외와 배제를 가함으로써 그 결론이 필연적인, 말하자면 경험 능력과 이성적 능력의 결합을 통한 기납법 형식, 그 틀을 만드는 거죠.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식들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컴퓨팅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그 딱 정해진 원리 안에 딱 들어가서 그것이 가동되도록 하는 것. 누구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 옛날 사진사들은 전문 직종이었죠. 근데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찍는 것처럼 이 공식들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얼마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외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공식을 만들면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특별한 기술들이 누구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관에서 크게 세 가지 초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 참 자연의 모습을 해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선입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도라,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도라, 아이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에 대한 것, 둘째는 이제 자연을 해명하기 위한 인간의 학문이 성취해낸 것과 목표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 셋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열의 형상에 대한 탐구. 지금 보면 되게 막 후져요. 지금 열의 형상이, 열이 어떻게 이렇게 막, 우리가 불가에 앉아 있으면 열이 확 나오면, 막 그 열의 형상에 대해서 재고, 그걸 이제 막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치화시키고, 그걸 균일하게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대단히 후지고, 이게 뭐 원시적인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당대에는 되게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도라, 혹은 그 어떤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보았죠.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선입견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을 해명하고 무언가를 분석해서 바른 결론을,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도출해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네 가지 우상을 제시했는데, 하나가 종족의 이도라,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을 제시합니다. 종족의 이도라는 인간이라는 어떤 종족이 갖는 이도라로서 감각기관이 인간이 속이는데도 인간은 그곳에 신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성도 사물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고 오목골처럼 또 볼록골처럼 잘못 비춰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 토론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TV에 보면. 정당도 마찬가지고, 아니, 객관적 팩트는 이럴 것 같은데 이 팩트를 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강화문 사건이든 아니면 정치적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쪽 편과 이쪽 편의 여당과 야당의 어떤 논의를 보면 똑같은 사안인데 전혀 해석이 다르죠. 자신이 서 있는 편에서, 자신이 서 있는 종족에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일본, 지금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러면 그런 토론 하지 않죠. 그건 얘기하지 않죠. 역사 문제, 중국인과 한국인, 한국인과 일본인, 독도 문제, 문제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팩트가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게 바로 종족이죠. 자기가 머물러 있는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논리도 그렇게 세워요. 과학이라 말하지만, 그러니까 팩트라 말하고 사실이라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게 팩트라 얘기해요. 자기 다케시마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게 팩트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침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고 역사적 사료들을 열거해서 논리를 구성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종족의 우상에 대한 게 있겠죠. 일본 애들 무슨 소리 하냐, 당연히 우리 영토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족, 그러니까 어떤 습속들, 그곳에 신뢰를 보내고 그것에 의해서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상들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이라고 말하는 또 어떤 보편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집니까 잘? 그것을 이제 벗어나야 바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동굴의 이도라는 각 개인의 고유의 특성한 본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았던, 종족과는 좀 다르죠. 좀 협소하게 자기 개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종족은 전체 문화나 그가 속한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동굴의 우상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성격들, 반응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 반응하고 성격에 따라서 반응이 틀리죠. 그래서 자라났던 교육 환경과 살았던 생활 환경들, 그 습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발생하는 우상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시장의 이도라는 언어. 시장에서는 언어가 교환되죠. 많이 언어들 섞이고 말이 되죠. 명칭들이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명칭이 붙여지게 되면 선입견이 생기게 돼요. 옛날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별명들을 잘 붙였어요. 별명을 막 붙여요. 뭐 금복주, 도깨비, 말대가리, 죄송합니다. 말대가리. 선생님인데 정말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뭐라 불러요? 말대가리라 불러요. 가만히 옆모습을 보면 간혹씩 그 선생님의 모습이 조다시 그 마커 있는데 이렇게 막 흩날리는 그 말 타고 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긴 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딱 부르면 그 인상이 그렇게 남아요. 도깨비라고 불렀던 그런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 외삼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도깨비라 부르는 도깨비라고. 왜 도깨비인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거 아침과 저녁 못할 것 같은데 그 어떤 일을 막 해내니까 도깨비처럼 일을 해내니까 도깨비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그래서 이 별명을 붙이면 그 어떤 시장에 들어와서 명칭을 붙이면 그 호칭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상들이
그래서 되게 우스운 별명들을 붙으면 그 딱지가 돼가지고 꼬리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붙어가죠. 이게 이제 시장의 이도라죠. 가짜 언론, 유튜브 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좀 시장의 이도라. 서로 이제 교환되고 나누어지면서 유언비어가 만들어지고 사실 근거도 없는데 사실이 아닌데 그 어떤 명칭이 딱지가 딱 붙으면 주홍글씨처럼요. 딱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딱 이제 결정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시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갖가지 학설, 각본과 잘못된 논정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선입견인데 그는 이제 세 종류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론, 경험론, 플라톤의 신비 철학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 아주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극장의 이도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는 그런 어떤 그런 우상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기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한다 말씀드렸죠. 미리 연역적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요. 예. 이 내용들은 뒤에 이제 형상탐구에 대한 것들을 가면서 열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홉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많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홉스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니까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 어떻게 다투었는지, 왜 다투었는지 모르지만 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홉스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같이 있지 못하게 되고 형과 누나와 함께 백부족, 큰아버지 집에 이제 맡겨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성장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귀족의 가정교사 자리를 맡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옥스퍼드면 최고의 학교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를 맡아서 했는데 3번에 걸쳐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비서로 일했죠. 앞서 나왔던 프랜시스 베이컨의 비서로 그가 일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필레펜노소스 전쟁사를 번역합니다. 되게 이제 뛰어났던 학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대륙 여행 중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접합니다. 기하학을 접하고요. 수학에 관심을 키워나가게 되고, 이 베이컨 옆에 있던 조수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겠고, 그와 맞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대륙 여행을 하던 중 파리에서는 메르센과 가생디, 데카르트 등과 함께 같이 놀았습니다. 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었죠.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만날 때, 나타날 때 보면 거의 청크 단위, 그러니까 무더기, 덩어리 단계로 등장해요. 옥스퍼드에서 여러분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나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나 이게 다 절친들이죠.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이 꾸러미로 이렇게 등장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파리에서 가생디, 메르센,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요. 그리고 피렌체에 머물러 있던 갈릴레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름난 정평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시대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어울렸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적 분쟁을 피해서 1640년부터 1년 동안 파리로 망명했고요. 파리에 머무는 동안 시민론을 출간합니다. 한편 영국에서 망명한 황태자 훗날에 찰스 2세가 되는데 그 친구에게 수학을 가르쳐요. 법의 원리 그리고 리바이어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이 바로 리바이어든인데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궁정 출입이 금지되었고요. 귀국에 있을 때는 공화정권으로 기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물체론, 인간론을 출간해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지만 무신론자라는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 이렇게 다 신앙 성공회나 아니면 청교도파에서 모두 비판받았기 때문에 그 청교도 혁명사인 비히모스는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가 1679년에서야 빛을 보게 됩니다. 베이컨과 달리, 그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만 베이컨과 달리 귀납법뿐 아니라 연역법 또한 중시했습니다. 둘 모두를 사용해서 올바른 추리인 철학이 성립될 수 있다고 믿었던 중용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의 책 리바이어드는 짧은 서문 뒤로 4개의 장,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과 국가를 같이 연결시켜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플라톤의 어떤 국가론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국가론 다음에 기독교 국가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암흑의 왕국론, 이렇게 해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치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책의 표제가 나타나는 그림이 있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를 리바이어든의 구약 성경, 욥기 41장, 시편 74편,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우석훈 씨인가요? 우석훈 씨죠. 우석훈 학자 선생이 선 괴물의 탄생, 이럴 때 괴물이 바로 홉스가 썼던 표현, 그 리바이어든을 의미합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거대한 괴물을 표현하죠. 그 국가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들을 가진 거죠. 인격체처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로서 힘과 재산과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과 함께 우리 시대에는 법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인 기관이 만들어지면 마치 그 법인이 인간처럼 통장도 만들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지켜야 될 법들, 법인이 지켜야 될 의무를 행해야 돼요. 법인이 한 사람처럼 있죠. 근데 리바이어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홉스는 국가도 하나의 인격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도 병력을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재화를 가지고 큰 괴물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국가를 상정하고 있죠. 그런 서문에서 기계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생명이란 사지의 운동, 심장이라는 용수철, 신경이라는 그만큼의 수가 연결된 끈, 관절이라는 그만큼의 수로 이루어진 차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할 때 기계적으로 설명하죠. 이 관절을 차라고 얘기하고, 신경을 끈이라 얘기하고, 심장을 용수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이란 사지의 온몸의 이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기계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계는 자연의 이성적이며 가장 뛰어난 작품의 인간을 모방해서, 그 인간을 모방해서 국가라는 위대한 리바이어든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공적인 인간, 이 국가는 자연이 한 개인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보다 크고 강해야 되겠죠. 개개인보다 힘이 있어야 보호할 수 있겠죠. 국가가 개인보다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보다 국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을 보호할 수 없겠죠. 개인을 보호할 수 없어요. 국가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권은 인공의 혼, 관리는 인공의 관절, 그리고 상벌은 신경으로 자연인의 육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든은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은 국가 신수설이나 왕권 신수설처럼 고대에 내려왔던 신이 왕을 임명하고 국가를 만들었다 말하는 것. 우리 당군 신화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인과 한웅, 그리고 이어져서 당군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 이 나라 한 민족을 이제 그 왕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태의 어떤 국가를 얘기하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신이 주었다고, 신이 형성하고 신의 그 신탁을 받고 위임을 받아 왕이 이제 왕국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하던 게 고대 사회였다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지나서 이 토마스 홉스에 이르러서는 그거 아니고 인간이 우리의 스스로의 보호와 자연인 개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개개인이 서로 싸우다 보면 우리 어떤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법이 없다, 공권력이 없다, 경찰이 없다, 사법권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구분되지 않으니까 마구마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딱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약한 사람 막 털어가지고 막 때려서 가져왔는데 더 센 놈 오면 어떡할 겁니까? 또 틀릴 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겠죠.
예전에 그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세계에서 밤거리를, 새벽거리를 거닐 수 있는 나라가, 마음껏 거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왜 치안이 강화되고 좋아졌죠? 깡패들보다, 폭력배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그것을 제압해내었기 때문에 된 거죠. 멕시코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유 없이 죽기도 하고요. 그 어떤 조직폭력배 카르텔의 공권력들이 있지만 대등한 형태의 무력과 힘을 가진 폭력 집단이 어떤 힘을 형성했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요. 불안한 사회죠. 이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보다 더 힘세고 옆에 있는 이웃보다 어떤 기관보다 더 힘센 공권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자유 혹은 일정한 부분의 내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세금과 또 나를 법을 통해서 올가매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권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이양하는 대신에 뭘 요구하냐면 내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해 줄 것을 서로 계약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리바이애들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성적으로 욕구에 대해 평등합니다. 빵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모두 배고픈 상태면 나만 배고픈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배고파요. 빵이 하나 놓여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보다 사이좋게 우리가 누군가의 법이 있으면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힘센 사람이 더 많은 욕구를 가졌으면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재화나 어떤 내용물이 가져야 될 것이 한정되어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서로의 적이 되어서 상대를 짓밟거나 굴복시키려 하겠죠. 때로는 이웃이 노력해서 쾌적한 주거지를 만들었지만 무서워할 만한 사람이 그 상대 하나뿐일 때는 한 사람 또는 몇이 침입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힘 약한 사람들이 서로 뭉치잖아요. 집단으로 해서 또 몰아내기도 하겠죠. 내 생명과 재산이 빼앗길 위협에 놓이는 상태. 그런 인간의 천성이 바로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늑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이, 서로가 서로에게 일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는 자연 본성에 따라서 내 것을 취하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서로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통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이런 욕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똑같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투쟁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호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전성에는 경쟁, 불신, 명예라는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승리하거나 안전하거나 긍지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내몰리고 있던 상태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이 저 멀리까지 낙도나 섬까지나 시골까지 미치지 않을 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치안이 잘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국가가 통제를 잘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보호받는 것, 또 약한 사람들, 여성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협에 노출되었겠죠. 어린아이들, 또 부모 없는 고아들, 보호처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위협을 당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일정 부분 양도하고 국가에게 나에게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내게 세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리바이애들이 국가가 형성되게 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홉스에게서 자연권이란 각자가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을 따르는 행위이자 무작위의 자유로, 이때의 자유란 유물론자인 홉스에 있어서 외적인 장애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이나 원할 수 있는 것들, 향할 수 있는 자연권이 있는데 그 자연권을 일부를 이용하는 거죠.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권에 반해서 자연법이란 자연적인 전쟁 상태를 피하고 서로 간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무작위를 어느 한편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권은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인데 자연법은 뭐냐면 그 자연권을 일정 부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 무작위로 어느 한편으로 강제하는 것, 이게 자연법이죠.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외적인 구속력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성의 일반적 규칙으로서 자연법을 홉스는 19개 조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9가지인데요. 네. 중요한 것들이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재판관의 어떤 중요한 덕목, 네, 타인에게 자기를 적응시키는 것, 이것을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죠. 중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재자에 따라야 될 것,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것, 재척 사유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대 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재판하면 자기 중심으로 재판하겠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재판은 타인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2부에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원래 자유를 좋아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것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국가를 갈구하고 스스로 구속을 원하는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 의도는 국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없다면 사람들의 상덕적 정념들이 맺어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은, 이 자연적 본성이 자기를 중심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거죠. 그걸 누가 제약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국가의 기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카르트를 다 못 살피고 끝날 것 같은데요. 프랑스 귀족 출신입니다. 평생 허약한 체력 때문에 10살 때 입학했을 때 이제 라프레슈 예수의 학원에서 규정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이 몸이 너무 허약해서 아침 일찍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더 늦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을 정도로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렇게 늦게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자기 나름대로의 명상하는 것들을 습관을 들이게 됐고 거의 평생의 습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푸아티의 대학에서 2년 동안 법률과 의학을 공부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공부하다가 공부로만 해서는 자신의 해답들을 얻지 못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책을 읽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죠. 인생에서 3가지 큰 이제 공부가 있죠. 책, 독서 있고 공부하는 거죠. 우리 학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 데카르트가 취했던 것이 바로 여행을 통해서 책을 파서는 다 볼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여행을 하게 되죠. 여행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궁극적으로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만남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상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큰 전환과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인생에 큰 변화들이 옵니다. 누군가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중요한 만남들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주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나 선생님이나 어떤 친구든지 이런 어떤 변화들, 어떤 만남들을 통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데카르트는 여행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만 볼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학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 때문에 1618년에 지원해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네덜란드로 달려갔고 그곳에 수학자인 이사크 베크만을 만나서 수학적 자연학 개념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고, 종군 중에 한참 전쟁 시기 중에 1619년 11월 10일 30년 전쟁 종군 중 남프랑스 근교에서 야영 중에 난로가에서 사세 가든 중에 놀랄만한 학문적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제1 철학의 원리가 되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의심하고자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정말 있는 것일까? 만져지는 것이 사실일까? 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 말과 워딩된 개념이라든가 그 앞에 보이는 물체를 비롯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래서
그래서 방법적 회의라 그래요. 방법적 회의. 방법적으로, 철학 방법론으로서의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난로가에서 불을 쬐다가 가슴을 탁 치는, 손뼉을 치는 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일어나는 불도 의심스럽고 모든 게 다 사실일까 하는 의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코기토 에르거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의심할 수 없는 회의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 근거 위에서 철학을 시작하게 되죠. 그걸 제1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629년에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망명 중이던 보헤미아 공주 엘리자베스에게 철학을 가르쳤고요. 1649년이 문제입니다. 이때 이제 스웨덴 여왕 한참 지났죠. 크리스티나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으로 가는데, 덴마크 지역, 스웨덴 이쪽 북유럽 지역 추운 곳입니다. 근데 크리스티나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아침에 강의를 요구해요.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10세 때도 너무 나이가 어려서 건강이 약해서 늦잠 자도록 허용이 되었던 사람인데 아침에 강의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른 아침에 크리스티나 여왕이 계속해서 강의를 요구하니까 거기서 병을 얻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병사하게 되죠. 주요 저작으로는 방법서설, 그리고 성찰, 그리고 철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는 바로 이른바 방법적 회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적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데카르트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방법서설이 있고요. 학문의 토대를 찾아가는 4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것 찾아내고, 회의하는 나, 의심할 수 없는 나, 성찰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그렇게 아주 지면이 많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존재 증명도 이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길어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파스칼의 팡세, 그리고 스피노자의 지성개선론과 에티카, 그리고 그 인간 오성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